안녕하십니까. 신의길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간에 이 러시아 어떻게 지금 망하게 되나 라는 그런 분석도 해드렸는데, 지금 러시아가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때린데 또 때리고 있습니다.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그랬는데, 에너지 인프라, 서로 지금 상대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난타전으로 때리고 있는데, 피해는 러시아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요르단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F-16AB형 전투기 후속으로 라팔 F4 도입을 검토 중이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티벳 자치구의 기지에 GJ-11 무인 전투기죠. 요거 첫 작전부대 가동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형 F-16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 중인 요르단 공군이 신규 도입하는 F-16 블락 70 12대 외에 프랑스제 라팔 스탠다드 F4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측이 강력하게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요르단이 F-16 추가 도입 대신 라팔이라는 카드를 선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독일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5로 명명된 신형 모델 20대 도입을 확정하고 예산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적 방공망 파괴 및 전자전을 위한 유로파이터 EK로도 불리는 이 신형 모델은 37억 5천만 유로를 투입해 오는 2031년부터 34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T-90M2 전차 설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T-90M을 이 사양으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T-90M2는 고장이 많고 후진 성능이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변속기를 교체하고 사격 통제 장치와 내부 디스플레이 현대화, 아레나-M 능동 방어 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된 모델인데, 극심한 전자부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과연 이런 전차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기 설치 공사를 받고 있는 주말트급 구축함이 성능 개량 공사 이후 배치될 모항으로 하와이가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은 2028년 작전 운용 시작을 목표로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 일부 부두를 현대화해 주말트급 구축함 운용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중국이 티벳 자치구 시가체 공군기지에서 자체 개발 무인 전투기인 GJ-11의 첫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기지에서 양산기체가 운용 중인 모습이 식별되었는데, 인도와의 무력 충돌 상황에 대비해 이곳을 최초 작전 기지로 선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전투기가 라팔이죠. 네. 그런데 라팔을 요르단이 사겠다라고 다소가 이야기합니다. 요르단이 발표한 게 아니고 다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르단에서 문의가 왔는데 라팔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요르단은 F-16AB형 요거 지금 50세대 있습니다. 일단 F-16A형이죠. 단좌형. 요게 38대, 복좌형 15대, 이렇게 해서 50세대 있는데, 이제 AB형이니까 당연히 노후됐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전투기로 역시 F-16 블락 70 A4 레이더 버전 4.5세대죠. 이걸 12대를 일단 도입 계획을 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1대1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36대 이런 식으로 하든지, 12대는 당연히 초도분일 테고 쭉 F-16을 써왔는데 갑자기 라팔을 한다? 다소 이야기는 F-16이 항속거리도 짧고 하니까 요르단에서 라팔을 관심 있어 한다 라는 건데, 관심은 관심이고 또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요르단은 완전히 친미 국가죠. 그런데 미국의 전투기를 안 사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프랑스 전투기를 산다? 네. 그리고 지금 F-16 계속 운용하는데 거기다 라팔 갑자기 끼워 넣는다? 이러면 이게 후속 군수지원, 운용 유지비가 급상승하게 되죠. 아무리 요르단의 국왕이 밀리터리 마니아, 밀덕이라도 하더라도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이건 아무래도
이 라파를 판매하고 싶은 다소의 선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모급인데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트렌치 5 기종이에요. 트렌치 4까지 있죠. 이 트렌치 4. 이걸 이제 독일에서는 트렌치 4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트렌치 3A라고 부르는 버전인데 이제 멀티롤 스윙롤이라고 하죠. 유로파이터에서는. 그런데 트렌치 5 이건 뭐냐? 전자전 성능이 가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라울러처럼. 도대체 정말 그라울러 같은 성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 능력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독일이 냉전시대 때부터 전자전기 운영했죠. 바로 토네이도 ECR 전자전기 운영했는데 그 토네이도 ECR의 후속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5를 전자전기로 쓴다라는 건데 가격이 정말 대당 3,114억 원. 군함한척 가격이죠. 왜냐?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쓰고 독일만 이거 사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20대를 산다고 하는데 20대만 딱 생산되는 거니까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네, 정말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 성능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T90입니다. T90이 변속기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후진기어를 넣으면 뒤로 빽 하다가 미션이 터져버린대요. 네, 그러면 어제 차 그냥 서버리는 거죠. 변속기 깨지면. 그래서 그 변속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내부 사격 통제 장치를 이 디스플레이 이 방식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지금 능동 방어 장치 아레나가 있는데 그걸 아레나 M 또 더 개량된 거로 교체하고 자 이렇게 해서 T90 M2 M의 또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M2라고 해서 내년부터 이거 대량 생산한다 라는 거고 기존에 있는 T90M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계획은 계획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그런 식으로 많은 전자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뭐 반도체다 전부 다 수입 통제되고 있는데 되겠냐 라는 거죠.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말트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뭐 대단했죠. 이 주말트 전위적으로 생겼고 그래서 완전 신비의 환상의 구축함이었어요. 스텔스니까 종합배보다 더 작게 보인다 해서 스텔스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AGS 한 포로 그냥 한 포로 때려버린다. 비싼 미사일 쏠 필요 뭐 있냐? 미사일은 요격당할 수 있지만 포는 요격도 안 당해. 자 이러면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그 컨셉은 지금 뭐 이 포는 완전히 뭐 망했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해서 주말트가 이 포탑 이거 떼내고 못 쓴다 이거 다 떼내고 여기다가 수직 발사기 집어넣어서 수직 발사기를 극초음속 미사일 쏘는 거 다 그 몸체에다가 이제 이식한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가 무려 2,000km. 그리고 속도는 무려 마 17. 이거야말로 아무도 못 막는 거. 그거 12셀 12발. 이거 한 포 대신. 그래서 엄청난 타격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 사이드에 수직 발사기 있죠? 네. 마크 57. 마크 45가 아니고 마크 57. 여기다가 SM2밖에 안 됐는데 이걸 더 개량해서 SM6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거리 요격 능력까지도 가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지금 1번 함인 주말트는 지금 포탑 다 떼내고 수직 발사기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2번 함인 마이클 몬스워는 지금 뭐 동아시아에 와서 작전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고 아직 손 안 댔고 3번 함인 린든 존슨은 이제 포탑 떼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수직 발사기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 세 척 다 올해 말까지 그 개량을 완료한다 라고 했는데 이번 함인 마이클 몬스워는 뭐 손도 아직 안 댔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번 함인 마이클 몬스워 뭐 등등 해서 이 주말트를 일본 사세보에 배치한다 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전용의 뭐 코드도 다 있어야 되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결국 하와이 진주만에 이 세척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용의 기지를 따로 지어서 진주만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정말 컨셉은 2000년대 초반에 대단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폭망해버린 그런 군함이고 15년 전 가격이 무려 4조 5천억 원이었어요. 지금 물가로 따지면 아마 한 7조 원, 8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비싼 군함 3척 만들고
말았는데 네, 잘 말았습니다. 네, 스톱 할 때 과감하게 스톱해야죠. 자,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이게 이제 GJ11, 공지11이라는 무인 전투기입니다. 여기는 요거는 중국판 리퍼라고 부르는 CH6 무인 전투기 정찰기고, 자, 여기 이제 티벳에 있어요. 티벳. 그러면 아니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남중국해 배치 안 하냐? 남중국해 배치하면 미국의 전자전에 걸려서 엉뚱한 대로 추락할까봐 겁나는 거지. 근데 인도는 전자전 그렇게 못하니까 인도하고나 한번 해보려고 거기다 배치한 거지.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필 왜 TV에서 배치했냐? 인도. 요즘 또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세 전쟁 때문에 그건 그거고 군사 안보는 군사 안보죠. 그래서 인도와 이렇게 전쟁에 대비해서 전력을, 무인 전투기 전력을 TV에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장거리 자폭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파상 공세 때문에 러시아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크림반도 최대 석유 저장 시설이 지난주 공습으로 불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 시설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남동부 페오도시아에 있는 대규모 석유 저장 시설에 대한 추가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시설 전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0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10월 10일 야간에서 10월 13일 새벽 사이에 진행됐는데요. 공습에는 FP-1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동원돼 시설을 연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군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던 페오도시아 석유 저장 시설은 34개의 대형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는 크림반도 최대의 석유 저장 시설인데요. 지난 10월 6일 공습 때 12개가 폭발했고 이 과정에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공습으로 발생한 피해를 일체 비밀에 붙인 채 화재 진화에 총력을 다했지만 일주일째 불을 끄지 못했는데요. 아직 화재 진화가 진행 중인 이 페오도시아 석유 저장 시설에 현지 시각 10월 12일 심야에 여러 대의 자폭 드론이 추가로 날아들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부대의 대공 화망을 뚫고 들어온 자폭 드론들은 이 석유 저장 시설을 연이어 타격했고 불은 시설 전체로 확산됐는데요. 러시아가 지난 공습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연료 탱크에서 기름을 빼지 않은 탓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러시아 크림반도 지역의 유류 수급이 마비되고 크림반도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방면 러시아군도 심각한 유류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난타를 당하고 있는 크림반도 지역의 겨울은 다른 해보다 더 혹독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대단한데요. 일단 동영상 보시면요. 네, 짧은 동영상 어마어마하죠. 네, 뭐 완전히 그냥 뭐 꽝꽝꽝꽝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때렸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10월 6일 날 때렸어요. 그래서 34개의 연료 저장 탱크 큰 거 있죠. 그거 중에서 지난번에 12개를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뭐 버섯구름도 올라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 화재 진압이 제대로 안 되죠. 왜냐? 그렇게 불길이 거센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34개 중에서 12개 깨졌으니까 22개 남아있죠. 그러면 그 22개에 있는 그 기름들을 빼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보시다시피 항구입니다. 페오도시아 항구. 그래서 이 연료 저장 시설과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해상 터미널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조선 접안시켜서 기름 빼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일단 가야죠. 화재 진압될 때까지. 그런데 아마 러시아는 야 이거 뭐 때렸으니까 또 때리겠냐? 다른 데 때리겠지. 라고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34개 중에서 12개밖에 폭파 못 시켰으니까 아주 22개 남았으니까 그러면 다 파괴시켜야지 하고는 때린데 또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에는 여론이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그 정도로 막 불꽃이 번쩍번쩍 하니까 이야 이게 바다까지 여기 바다인데
바다까지. 그래서 아마 유증기 또는 기름이 튀어가가지고 바다에 그냥 쫙 퍼져 있는 거죠. 물보다 기름이 가벼우니까 수면 위로 둥둥 뜬 상태. 거기에 이제 불길이 막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는 상태. 나사 여론 감시 위성으로 본 겁니다. 어제 오후 상황이었어요. 정말 엄청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크림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겨울 난방 문제. 제가 국방TV에서 알려드렸다시피 러시아는 전부 지역 난방을 하니까 이 지역 난방 발전소 그냥 기름 안 들어가면 도시 전체가 난방이 안 돼요. 근데 겨울은 오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 난방 안 되게끔 유료 완전 박살났죠. 그리고 이 크림반도에서 보급되는 헤르손 전선, 자포리자 전선의 러시아군 부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유류 수급 문제. 큰일 났죠. 자, 그래서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러시아다. 러시아가 올 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이가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그때 한때 반짝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러시아가 깃발 좀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러시아를 내려앉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지금 완전히 그냥 러시아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 또 일설에는 이런 에너지 인프라 타격 작전을 보도가 나왔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의 CIA가 작전 지휘 통제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CIA가 자기네들이 딱 보고 여기 때려, 들어가는 경로는 이런 식으로 해 하고 다 가르쳐주고 지휘 딱 하고 우크라이나는 시킨 대로만 딱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전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러시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